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 국감 스타. 네, 2014 국감 스타,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 평가로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얘기되는 정치인, 이분을 통하면 술술술술 얘기가 다 풀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굉장히 분명하게 장악을 하고 또 기자들한테 핵심 요점이 뭔지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요점 정리의 달인. 60초 클로징 멘트의 신경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찬에 고맙습니다. 네. 그 소개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기대에 부응해야 할 텐데 확 부담되네요. 그 작년에는 법사위에서 굉장히 네. 크게 맹활약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외통위하고 정보위에서 네. 활동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팟짱에서 이 두 상임위 핵심 쟁점들만 쫙쫙 뽑아서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쪽집게. 네, 쪽집게 네. 과외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렇죠. 예, 청취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겁다. 부담. 작년 법사위는 사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네. 주요 의제였고요.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도 일부 나왔고, 그때도 하여튼 뭐 온갖 공안 사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를 참 홀가분하게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외통위하고 정보위를 와서, 외통위는 오늘까지 끝났고요. 네. 이제 정보위는 또 시작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겸임 상임위거든요. 네.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럽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겸임 상임위의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원장도 부임을 했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좀 달라진 국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헛된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국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 깊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좀 부담이 되네요. 네. 이 정보위 국감은 그 되게 다 비공개고, 알아보니까 그 이 국감도 28일 국감도 네. 기자들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 접근이. 안 됩니다. 네. 아예 가볼 수도 없어요. 국정원 그 브리핑 룸까지는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좀 탈피해 보자고 작년에 사실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뭐 아무것도 안 됐죠. 원세훈 무죄나는 것부터 그게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정원 개혁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네. 결과적으로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작년에 가면서 뭐 국회 파행되고 뭐 올해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네. 그 난리를 다치고 12월 31일 밤을 꼴딱 새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바뀐 게 없네요. 네, 죄스러운 생각인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씁쓸하게 정보위 국감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예, 센 걸 준비를 하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1년 동안 네. 꾸준히 발굴을 한 건데요. 작년 이제 법사위 때인데 네. 그때 이제 행정정보 공유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함부로 뭐 국민들 걸 다 들여다보지 않냐, 정부기관이. 네네. 수사라는 목적으로 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자료를 이것저것 요청을 했더니요. 네.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정부 부처가 보는 게 도대체 자료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하나 받았는데 네. 그 표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박지원 의원이 이걸 이제 어디서 받아오셨는데 네네. 그것을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네. 작년 국감에서 그렇죠. 작년 법사위 거죠. 국감에서 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뭐 엄격한 뭐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걸 계속 팠더니 네. 좀 의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실에서 네. 이 작년 국감에서 처음 나온 얘기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년간 계속 추적한 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 그러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네. 정보 주체 제공이 이 정부 기관이고 정부가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정보 주체 제공 동의가 필요 없는 국가안보 관련 뭐 이런 거죠. 국가안보다 뭐다 해서 목적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네.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뒤져봤더니 네.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네. 10년, 11년, 12년, 13년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네. 토탈 8만 9천 건이 조금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들여다보는 거죠. 정부가 들여다보는 개인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무려 8만 9천, 네, 9만 건. 별게 다 많습니다. 뭐 이건 정부 부처로 따져도 뭐 거의 전 정부 부처고요. 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는 물론 여권 관련 볼 수 있고요. 법무부는 출입국 관련 볼 수 있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증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낼 수 있는 서류들 있잖아요. 네, 자동차 네.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경력 증명서, 병무청은 병적 증명서. 그 사업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내는 그 확인서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특허청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 실용신안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면은 공무원 연금 내역서,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근로복지공단, 가스안전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와. 그리고 이 정보를요 네.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이것을 공유받는 기관은 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공단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학교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네. 아무나 봐가지고 그걸 또 아무나한테 줄 수 있는 정보의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전 동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이 중에는 꽤 있고요. 동의 하여튼 목적이나 뭐 이런 것도 뭐 가령 아주 범범하죠. 뭐 네. 국가안보랄지 뭐 공직자 열람이랄지 뭐 그래가지고 네. 이 지난 5년 동안에 국정원이 열람한 국민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일단 8만 3천 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첩 아니에요, 결국. 네. 간첩 이렇게 잡자. 간첩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 간첩을 그러면은 네. 8만 건이 넘으니까 네. 뭐 이 중에 1%라도 잡았다면 네. 뭐 굉장히 많은 거죠. 뭐 몇백 명은 잡아야 맞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 네. 지금 뭐 거의 간첩이라고 얘기되는 건 조작밖에는 지금 우리가 들은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8만 3천 건을 다 뭘 했냐라고 네. 지금 내일 물어볼 생각이고요. 이제 정보위원회가 열리면요. 네. 네. 정보 주체 제공 동의도 필요 없고 열람 사실을 통보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를테면은 지금 우선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면 우선 국가안보 관련 수사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수사 목적이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이렇게 막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예외 조항인 거죠. 예외 조항이요? 그렇죠. 예외 조항도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자세히 내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법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고요. 네.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높아봐야 시행령 아니면은 그 밑에 단위의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말로는 감시와 감독과 규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이렇게 네. 벌써 국가정보원만 열람한 주민등록 등초본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맘만 먹으면 네. 모든 사람을 빨가벗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해자가 최동욱 총장이죠. 지금 뭐 검찰 수사에서 나타난 것은 음식점 뭐 네. 화장실에선가 우연히 들었다 그러는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듣는 것은 거의 뭐 천행에 가까운 일일 거고요. 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마디에 어떻게 그 12살 먹은 아이의 모든 산부인과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 네. 때부터의 그게 다 거기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상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가 결국 차동욱 총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네.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하나만 네. 가지고 쭉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일단 교육부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이제 최동욱 총장 것만 놓고 본다면 네, 네.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 그리고 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실제로 다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통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이거 네. 드러났던 사실인 것 같고요. 주민등록 등초본,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본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를 통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건강진단 결과서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병원에서 뭘 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가지 그렇죠. 서류가 가능한데요. 이거 보면은 사실 이야. 개인의 그 치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 볼 수가 수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병적 증명서, 뭐 납세 증명서, 뭐 무슨 별의별 것들은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이거에 보면은 개인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를테면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조선일보라는 매체가 네. 어떻게 그렇게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 네. 이거는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아니면 그 국가정보원 쪽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이다라는 게 기자들의 추측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신문은 취재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 실력으로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취재니까요. 네, 사실상 저는 일단 뭐 경이로울 뿐입니다.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결과로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자료를 쭉 이렇게 말씀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기록을 사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개인의 모든 것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생략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네.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네.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뭐 세금을 뭘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네.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가 맺히고 그 애를 어디 어린이집에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꼼짝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 뭐 요즘에 나온 자료로 보면은 차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신용카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하이패스 하면은 어디 놀러 갔는지도 금방 나오고요. 예. 그러면 개인의 24시간의 그 일상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재미있고 무서운 나라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력의 이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최동욱이 대표적인 애입니다마는 최동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야 될 텐데 네. 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권력의 어떤 자제라고 그럴까요? 권력의 금도라고 그럴까요? 이게 있지 않는 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숨을 쉬면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권력의 문제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14년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10월 27일 오후 8시 27분 현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경민 의원이 지금 오마이뉴스에 오셔서 팟짱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프라이버시는 어디엔가는 존재하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고 네, 텔레그램으로 저도 망명했습니다. 저도 식구들하고 함께 쓰는 네. 또 친구들하고 쓰는 카톡이 있고 네. 그 카톡방이 우리 식구방이 있는데 네. 제가 아들 딸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망명할 테니까 따라와라. 다 따라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네, 저희 지금 여기 3명 있는데 셋 다 망명 망명객들이 하는 방송.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카톡만 망명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이메일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미국 이메일을 씁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이메일을 쓰시는 지메일이나 야후를 씁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정부가 혹은 권력이 국민들의 정보를 매일 매순간 시시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개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법제도로 어떻게 아까 뭐 방법은 없을까요? 그 법이 작년에 많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이 행정 정보 공유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법들이 작년에 많이 됐는데 저는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했습니다마는 그 투표를 하면서 네.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의심을 하면서 사실은 국회에 앉아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각 위원회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완성시키기 위한 그 후속 입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죠? 이미 된 것도 있고요. 네. 대기 중인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완성은 잘못하면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끔찍한 국가가 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이면 투표도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작년 대선 이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의심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공개하라고 했더니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 정보를 정부가 혹은 권력이 독점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그냥 그럴 수 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외국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돼 있죠. 그리고 거기는 그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당히 과속 질주하고 있는 편이죠. IT 강국이라서 그런가요? IT 강국인 탓도 있지만은 네. 사실 국민들의 그런 그 인권 의식이 네. 못 따라가지고 있는 거고 권력의 욕심은 과도하고 지금 이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선진입니다만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최후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대체 실시간으로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말이 다 떨리네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안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장윤선의 팟짱.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결국 선거법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심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2심이 이심, 이제 이심. 2심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한 두어 가지만 2심에서도 이렇게 1심처럼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대신 분석을 해준 것들이 드러났고요. 네. 국정원 내부 직원만 열람 가능한 문서가 재판에 제출이 됐고요. 네. 근데 남재준 원장은 정말 의식이 독특한 분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정보위에서 아주 저희들을 혼내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을 국정원이 도와줬다는 건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또 2심에서도 되풀이된다면 네. 정말 대책 없는 국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서 국정원 자체 감찰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를 대면서요. 네.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대법원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2심에서도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댓글 직원들을 다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비슷한 일을 하지 싶은데요. 이거 지금 고발됐거든요. 네. 피고발인들인데 이렇게 할 건지 지금 참 국정원이 거듭 나겠다라고 국정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주목되고요. 특히 이 문제가 되는 좌익 교수는 네. 이거 아주 뭐 전라도민을 홍어로 얘기한 이 그렇죠.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 그 근데 사람은 지금 아주 버젓이 심각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좌익 교수. 네, 그 좌익 교수를 교수하지 않는다면 네. 국정원이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인지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2심 재판을 저희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네. 재판 과정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대목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1심 못지않게 2심도 아마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무엇인가, 투표하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되돌아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건 대선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국정원 스스로 뭐 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말로만 합니다. 네.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 말로만 하는 개혁을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 것도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뭘 좀 이렇게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하고 저희도 말로만 촉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네. 답답합니다. 그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다들 잡히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도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예, 얘기입니다. 저는 여당 의원들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한국 사회에서 소위 파워 엘리트 집단에 있는 분들은 다 이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 포로가 돼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정치인들이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다 입을 다물 때는 그런 의심을 받고요. 그 네. 의심은 일말의 근거가 있죠. 그러고 나서 꼭 검찰이 사건을 또 만들고 예, 국민들 앞에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궤적이 있습니다. 음.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증 증거가 박약하다라는 게 있죠. 아, 근데 참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다면 국민들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촛불 하나 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제대로 된 선거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심판하고 처벌하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한들 무엇을 하리라는 자괴감만 드는 거죠. 열패감만 그런 커지고. 허무감이 있죠. 네. 그 허무감은 사실 잘못하면 정치 허무주의, 정치 기피 내지는 정치를 비난하면서 무용론으로 가는 네.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촛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 그건 더 끔찍한 일이고요. 네. 국민들의 정치 의식, 특히 민주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활력소죠. 네. 참 그게 점점 더 줄어들거나 축소하거나 광장 안에 갇히거나 하는 문제가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또 하나는 이제 듭니다. 광장과 시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표는 광장에서보다는 시장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광장과 시장의 간극을 좁히는 일도 민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조작 간첩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이 이 사건이 이제 1심 선고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뭐 비슷한 궤적을 겪은 거죠. 그렇죠. 결국은 과장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과장에서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과장님 같은데. 잘못으로. 네, 김보연 과장이라는 분한테 지금 4년 구형이 돼 있고 네. 몇 사람한테 그보다 낮은 구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글쎄 과장 혼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검찰이 뭐 온갖 일에 심판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글쎄 진실은 어딘가에 따로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한때 민주주의를 했었다라는 회고록을 쓰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유사 민주주의 내지는 신용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겉은 민주주의고 뭐 헌법도 있고 뭐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정당도 있고 뭐 야당도 있고 다 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금방 몇 가지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신용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광장과 시장의 정치 의식과 정치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언론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있죠. 네.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권력에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참 대략 난감인 상황이고 저희 같은 대한 언론 몇 군데를 제외하면 사실 정론직피를 잘 안 하거나 눈을 감는 사례도 많아서 그래서 이게 또 디지털 시대하고 인터넷 시대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 80년대 저는 독재 시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쭉 네. 잔뼈가 굵었는데요. 그때 상황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독재와 싸우긴 했지만은 광고 걱정은 안 했거든요. 네. 돈은 뭐 남았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광고 걱정하랴, 또 독자 확보 걱정하랴, 네. 또 정권과 싸워야죠. 또 재벌과 싸워야죠. 해서 권력이 뭐 대단히 많아지고 복잡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언론 상황은 정말로 썩 좋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싸울 의지도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네. 무력감과 허무감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혹시 조금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자조가 있죠. 이런 그 조직적 허무주의도 네. 대단히 나쁜 건데 네. 이 현실이죠. 네. 네, 그건 분명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같은 대한 언론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야당은 대한야당도 없어요. 아, 없다 글쎄. 그러면 안 된다. 진보 정당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진보 정당들 정당은 참 힘들죠. 네, 정당은 내부 시스템을 구조 조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공천을 잘하고 선거를 잘하고 이겨야죠. 그럼으로써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 정당은 언론보다도 훨씬 더 대안을 찾아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제가 절감합니다. 언론보다 정당이 더 어렵다. 네. 그런데 그 정당 안에서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얼마 전에 초선 의원 3분 모셔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공이 얘기하는 게 한계를 느낀다. 얘기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네, 답이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는 그 안에서 싹을 틔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뭐 이 얘기만 하기에도 아마 며칠 맨날 해야 될 텐데요. 네. 뭐 결론은 그거죠. 이제 정당 내부에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네. 그리고 바른 방향의 개혁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일정한 수준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방법론에는 뭐 이론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가면은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의원님께서 총대를 좀 메시고 적극적으로 예.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싶습니다. 기회에 한번 따로 토론을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남북 관계 문제가 다시 또 악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전작권 문제 때문에 네. 더욱더 군사 주권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이 네. 좀 되고 네. 있는데요. 한미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엊그제 네. 얼마 안 됐죠. 23일 워싱턴 제46차 SCM에서 공동 성명에 한 줄 나오면서 그렇죠. 부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벌써 한 2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 시작은 2012년 6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렇죠. 이걸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드러났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그렇죠. 체결 직전에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한 거죠. 네. 이게 그 대안입니다. 대안으로 해서 이제 미국을 끼워 넣고 한일 간에 하는 건 안 되니까 한미일이 같이 정보 공유를 하는 MOU를 체결을 추진하던 것이 쭉 2년 동안 진전이 됐고요. 네. 전격 합의가 발표가 된 것은 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실무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돼서 사실 이때 거의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 한미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가 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고 네. 아주 역사가 꽤 있는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왠지 우리 정보를 일본이 다 가져가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는데 이를테면은 한미일 정보 군사정보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점이 있죠.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어서 사실은 마이너스 효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하면은요. 네. 이게 이제 새 나가죠. 정보라는 게. 네. 새 나갔을 때 법적 구속력의 MOU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약정 아니겠어요? 너와 나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짓을 할 경우 네. 뭐 새 내보내거나 아니면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정치 외교 군사적인 거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뭐 제재를 할 방법이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 정보만 줄 가능성이 있고 이게 MOU이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는 고급 정보를 가져가고 그렇죠. 일본의 이게, 군사 정보는 예, 쓰레기 정보를 쓰레기 준다. 정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MOU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만약에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실제로 한미 간의 관계가 나쁠 때 미국이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한미 관계가 항상 또 좋을 수는 없고요. 없죠. 어느 단계에는 또 긴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사스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아주 각을 세우고 사드 문제. 네. 네. 그것을 또 이제 이거 네. MOU 가지고 또 뭐 시비를 붙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는 육자회담 틀 안에서 동북아 다자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북아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전략적 균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늘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의 무슨 3대 패싸움 3으로 구도하듯이 3대 3으로 엮어가지고 3대 3으로 이렇게 패싸움하는 구도가 예. 분명히 존재하죠. 네. 더군다나 지금 금방 얘기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문제 가지고 지금 아주 미묘한 외교적인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뭐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데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미국의 최고위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정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결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임박해 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뭐 대단히 심각한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시간 끌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 네. 지금 걱정스러운 단계고요. 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 이 국제 정세는 그런 말로만 하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네. 지금 앞으로 전작권 문제를 일단 10년을 연기를 해놨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칫 동북아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도 우리의 선택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우리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이 조금 더 첨예하고 악화되는 거죠.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그렇게 막 비밀리에 하려고 했었고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또 이거를 그냥 덜컥 그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MOU를 추진하겠다라고 해버렸는데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권은 왜 이렇게 군사 정보를 한미일 혹은 일본하고 협정을 맺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것도 무슨 어떤 외교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군사 정보는 뭐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보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절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이런 거 없이도 사실은 뭐 잘 해왔죠. 네. 근데 이걸 더 좀 확실히 하겠다는 건데 한일 간의 감정 문제를 이명박 정권 때는 좀 너무 쉽게 봤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한미 간의 문제는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탁 떨쳐버리기에는 일반이 아는 것보다는 너무나 복잡한 한미 간의 연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매끄럽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국이 끼어 있긴 하지만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 문제가 우리한테 소위 얘기하는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건지 박근혜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 수위인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이 듭니다. 정보 문제는 네.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라고 선뜻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정보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거 없이도 그럼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걸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네. 우리는 정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기를 도입하는 방면은 하나 있고 사실은 민간 위성을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정보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제일 잘 알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한테도 약간의 승부수를 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 개발을 쭉 정보 능력, 수집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네.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보의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보의 문제는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처럼 되면 네, 좋은데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공유 시스템 방식으로 정보가 풀까봐 결국엔 국민만 손해보는 방식으로 이것을 체결해 나갈까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좀 잘못 이걸 좀 이해하면- 다룬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최근에 그 외통위 때문에 아프리카 다녀오셨죠.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을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서 좀 의외의 일들을 목도하게 된 게 있죠. 어떤 건가요? 알제리에 갔더니요. 네. 알제리가 지금 엄청난 석유 자본을 들여가지고 인프라 작업을 공사를 합니다. 여기에 방글라데시나 뭐 스리랑카나 이 동남아시아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북한 근로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 알제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쭉 다른 데도 가면서 보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네. 북한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서 북아프리카 일을 하고 지역에서. 있다. 중동,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다 망라돼 있고요. 몇 개 나라에 이렇게 막 그건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나라는 전모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네. 자료에 대한 답은 뭐 대충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정확한 통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네. 러시아 연방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림짐작으로 봐서 네. 10,000명은 훌쩍 넘지 않나 싶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10,000명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하면은 10,000명이 좀 안 되고요. 네. 약 8,000명이 좀 넘는 걸로 돼 있는데 8,000명. 네, 러시아 연방으로 확대해서 보면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네. 뭐 인력 소개소가 있어야 할 어떻게 거 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력 소개소가 있다는 거죠. 인력 소개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북한이 각 나라와 맺고 있는 경제협력 조약에 기반을 해가지고 네. 인력 소개소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일이 네. 이런 사안이 조금 오래전부터는 아니더라도 근간에 일어났으면 네. 정부가 좀 실태와 이런 걸 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감으로는 지금 약간 좀 허둥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최근에야 이 자료조사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 이 중국 러시아 그 접경 지역에 인력 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뭐 짐작 가는 것은 이제 핫산이랄지 훈춘이랄지 단동이랄지 뭐 이런 지역이겠죠. 네. 거기가 아무래도 변경 지역이고 북한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또 출구죠. 네.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예.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더군다나 남자들이 네. 그 스트레스가 많은 더운 나라에서 예.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분명히 뭐 사망 사고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고요. 북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가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 아랍권은 술을 공식적으로 먹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술의 문제, 밀주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밖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른 채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네. 나 뭐 스웨덴으로 갈래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로 갈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도 물론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국정원에서는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관에서 이제 가는 데마다 물어봤는데 네. 뭐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돼 있는 것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마 대단히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아마 거의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아랍은 종교적으로 금요일 토요일을 쉽니다. 그런데 아마 토요일은 풀로 쉬지는 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금요일 정도 하루 쉴 텐데 네. 이 사람들이 뭐 그건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언론에는 전혀 소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얘기를 팟짱에 네.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8,000명. 그 러시아까지 합치면 10,000명,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네. 나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저는 이 우리 80년대 그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렇죠. 그 해외 파견 노동 그걸 연상시키죠. 네, 그거를 연상 그 정도의 인력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나가 있는 분들은 관리자로 나가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주로 플랜트를 네. 지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랜트 수출에 관리자로 현장 소장 나가고 거기 몇천 명의 인력을 쓰거든요. 네. 제가 공사하려면. 발전소 짓는 데를 하나 가봤는데 네. 약 5, 6천 명의 근로자를 쓰는데 네. 그중에 관리자로 한 4, 50명이 나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기업의 경우.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이 있고 네. 중간 관리자들이 또 있고요. 네. 중간 관리자는 대개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이 좀 하고요. 네. 맨 밑바닥에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북한이 들어있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랄지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네. 6, 70년대, 70년대죠 주로. 네. 70년대에 나가서 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네, 하고 먼지 마셔가면서 근로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임금은 얼마나 받나요? 이게 이제 중동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받고요. 중동은 이제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제이션,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오마나이제이션 그래서 네. 근로자의 몇 퍼센트, 10%에서 30%를 쓰라는 게 계약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받습니다. 약 하루에 1,000불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중간 관리자들이 600-700불을 받고 네. 북한은 이제 그거의 반 정도 받습니다. 반. 그러면 한 300. 300에서 뭐 350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뭐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북한 기업을 우리가 접촉해 본 바로는 이 대부분을 정부가 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개성공단 그러니까, 노동자의 네, 경우에도 네. 다 거의 다 떼가고 예. 일부만 준다는 예. 아주 극히 일부죠. 예,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예. 북한 정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 규모가 뭐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저는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북한 경제와 네.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네. 아주 좋은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10,000명이 나가서 300에서 350불을 전혀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최근에 평양 경제도 조금 최근에 평양을 갔다 온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네. 그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지가 20년 아닙니까? 네네. 20년이 22년쯤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 20년이니까 2년 동안 제네바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네. 한 거니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대북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북한 경제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플루토늄으로 제재를 시작했는데 핵폭탄을 만드는데 네. 지금은 농축 우라늄까지 2002년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농축 우라늄도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돈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네,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평양 갔다 온 사람들이 평양에 경제가 돌아간다. 뭐 전기불도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러는 게 무슨 이유일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경제 제재가 왜 무력화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를테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는 그 임금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통일 외교 관련 기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예컨대 지금 개성공단 임금 노동자들이 한 60불, 70불 정도 받는다고 네. 치면 그 중동 혹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의 노동자들이 한 5배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임금 상승 효과가 큰 것이고 그것이 북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월등히 네. 높다. 이런 평가도 북한 가능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임금이 싸다고 계속 불평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올리라고. 100불로 올리라고 올려라, 자꾸 뭐, 얘기를 예. 하는데 그 근거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물론 네.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개성이기 때문에 네. 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은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도 네. 아마 세계 시장 그 근로 시장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그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되네요. 이게 네.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네.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이거 말고 또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이번에 사실 이제 중동의 그 생활상에 대해서 많이 직접 봤고요. 네.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코란도 직접 만져봤고요. 이야. 모스크에 가가지고 거기 여성들이 뭐 부르카라 그러고 쓰고 다니는 것도 그렇죠. 뭐 다 가리고 다니는. 직접 봤고요. 그러니까 중동이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5.1 이후 세대 그러니까 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으로 번 돈을 가지고 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한계 상황에 왔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대단히 한쪽으로는 우리가 핵원자로를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과연 바른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포스트 오일 시대를 원자력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앞서고요. 네. 다만 우리가 팔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플랜트 수출이 있고요. 근데 네. 플랜트 수출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네. 일본 기업들은 가격이 맞질 않아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덤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10억 불, 20억 불, 30억 불로 아마 장 기자도 보도자료 많이 네. 보고 기사도 쓰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속빈 강정입니다. 음. 그래서 뭐 몇십억 불 수주를 해봐야 그 로컬 기업하고 나누고 또 금방 말씀드린 오마나이제이션이나 네. 사우디제이션에 따라서 그쪽 근로자들을 쓰는데 네. 그쪽 근로자들은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로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적자 수출이고 출혈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경쟁을 해서 덤핑을 합니다. 가령 대우와 한진과 삼성이 서로 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글쎄요,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당 경쟁은 결국은 우리를 좀먹게 하는 일이 아닌가. 네. 근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 열사의 땅에서 모래 마셔가면서 그렇게 수출을 하는데 네. 그 적자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포스트 오일 시대에 준비를 하면 우리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포스트 오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우리 한류도 전파시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원려나 심사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우리가 지역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 지역의 민주주의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아랍 민주주의, 아랍 제스민 민주주의. 혁명 뭐 이런 게 굉장히 국내 언론에 뜨겁게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87년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했는데 네. 지금 2014년에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민주주의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아 답답하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약 1시간 정도 신경민 의원님 모시고 국가안보 관련 수사 목적으로 무려 주민등록 등초본이 5년 동안 무려 8만 3천 건이 나가고 있다.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발가벗겨지고 있다. 이런 아주 섹시한 얘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국제정치까지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러 가지로 팟짱 청취자들의 귀가 상당히 한결 고급화되지 않았을까. 너무 국제정치까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 국제정치까지 쭉 한눈에 쭉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가보지 않았던 아프리카 지역, 특히 아랍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갈등, 특히 사망 사고나 밀주 뭐 이런 주류 사고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보위 국감을 통해서 참 밝혀질 거기서 수 있게. 그 밀주가요. 네. 싸대기라고 부릅니다. 싸대기요? 네. 저희들의 은어인데 네. 거기서 만들어서 그 누룩을 가져와서 일종의 그냥 술이죠. 술인데 네. 얼마나 술이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싸대기라는 술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는 걸 봤는데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럼 그 싸대기 술을 마시고 혹시 싸대기를 맞는 것은 아닐지. 싸대기의 그 원어는 싸큰가요? 아랍 말로 싸큰가 하는 게 친구랍니다. 네. 그것을 이제 변형해 가지고 뭐 싸대기라고 그 근로자들이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이 싸대기 한 대 할까? 때릴까? 뭐 그런 이렇게 해서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그 북한 노동자들이 먹는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이요. 우리 노동자들. 우리 노동자들도 마시는 술을 북한 노동자들도 먹겠죠? 글쎄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다 술 비슷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우리 동포들이 거기까지 가서 열사의 땅에서
싸대기 술을 먹으면서 고국의 혹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건 아닌지 예,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저도 평생 민주를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인데요. 이 민주라는 게 참 금방 여건이 나빠지면 시들어지고 죽고 그래요. 민주라는 게 항상 긴장해야 되는 그런 거고 여러 요소가 결합이 돼야 민주라는 나무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가도 파고 또 뭐 헤매도 민주라는 나무가 이게 잘 자라질 않네요. 그게 항상 안타깝고 또 민주라는 나무의 결정적 요소인 언론이 네. 항상 이렇게 기싱기싱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을 수는 없고 네. 그래도 뭐 가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최근에 MBC 상대로 소송하신 게 승소하셔서 예, 2천만 원 돈이 손해배상금. 생겼는데 뭐 남는 돈은 별로 없고요. 이겼다는 게 뭐 기록이죠. 네. 그런데 사실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글쎄 MBC 카메라만 보면 무서워요. 또 뭘 보복할까 봐서. 네. 아니 근데 전직 MBC 기자 출신이고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 한국에서 갑자기 눈시울이 촉촉해지시는데 그 MBC에서 굉장히 오래 사실 정치인 신경민보다 기자 31년 기자했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와 MBC 카메라를 무서워해야 되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요. MBC는 체질 개선이 이미 됐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민주적 체질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MBC가 체질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평가해도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MBC가 망가졌다. 네, 라고 평가를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MBC가 여기 상암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저희 뒷건물이 MBC인데요. 전 못 가봤습니다. 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도 아마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고향 앞에 왔으나 고향 안 가고 고향 옆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신세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매일 그 민주언론 쟁취를 위해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그냥 1인 시위일 뿐이죠. 그 거대한 건물 막 그 공각기공대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안에서 제대로 된 언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다 보니까 침울해졌어요. 네, 앞으로 국회에서 더 재밌는 일 그리고 또 활약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